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군인의 결정이 500년 왕조의 운명을 뒤바꾼 사건입니다. 1388년 5월 압록강 하류의 작은 섬 이화도. 오만 대군을 이끈 한 장수가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적이 있는 북쪽이 아니라 자신의 왕이 있는 남쪽을 향해서 말이죠. 이것은 반역입니까? 아니면 구국의 결단이었을까요? 이성계라는 이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를 조선의 건국 군주 태조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고려의 신하이자 왕명을 거역한 반역자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화도 회군 당시 이성계의 나이는 무려 54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쳐도 은퇴를 바라볼 나이입니다. 그는 왜 인생의 황혼기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도박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화도라는 작은 섬에서 시작된 역사의 대반전, 그 안에 숨겨진 권력의 암투, 그리고 한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화도 회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388년 그 시대의 공기를 느껴야 합니다. 당시 고려의 왕은 우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왕이 아닌 한 노장군의 손에 있었죠. 바로 최영 장군입니다. 최영,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청렴결백의 상징이죠. 실제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갑옷을 입고 전장을 누비던 노장군, 집에는 기와 대신 초가지붕을 얹었고 재산이라고는 말 한 필뿐이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영은 40여 년간 고려의 군권을 장악했던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환관 출신의 권신들과 권문세족들을 제거하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죠. 우왕은 사실상 그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청렴한 사람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갔을까요? 청렴함과 능력, 그리고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입니다. 그는 최영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동북면, 즉 지금의 함경도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여진족과의 국경지대에서 자란 그는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고려 왕실의 핵심 권문세족과는 거리가 멀었죠. 어떻게 보면 변방의 신흥무인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투 경험과 군사적 천재성입니다. 그는 홍건적의 난과 왜구 토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고려 최고의 장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황산대첩에서는 왜구 3만을 격파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1380년 황산대첩. 이성계는 말 그대로 신의 활솜씨를 보여줬습니다. 격사서는 그가 쏘면 반드시 맞췄다고 기록합니다. 적장들이 하나둘 그의 화살에 쓰러지자 왜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이 전투 이후 이성계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반은 여전히 동북면이었습니다. 개경의 권력 핵심부에서는 여전히 최영이 군림하고 있었고 이성계는 그 아래의 인자였습니다. 두 거인은 표면적으로는 협력했지만 내심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고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첫째,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이 극에 달했습니다. 전국의 농토 대부분이 소수의 귀족 가문 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세금은 늘어만 갔고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둘째, 왜구의 침입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려 말기 왜구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 단위로 몰려와 내륙 깊숙이 침입했고 심지어 개경 근처까지 나타났습니다. 곡창지대는 초토화되었고 세금을 거둘 수조차 없었습니다. 셋째, 정치적 혼란입니다. 공민왕이 시해당한 후 우왕이 즉위했지만 그는 사실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친돈이라는 승려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왕권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넷째, 국제 정세의 급변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대륙을 지배하던 몽골의 원나라가 무너지고 한족의 명나라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오랫동안 원나라의 부마국, 즉 사위 나라였습니다.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고 몽골풍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나라가 몽골 초원으로 쫓겨나고 명나라가 중국을 차지했습니다. 명나라는 고려에게 새로운 조공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원나라 편을 들 것인가, 명나라 편을 들 것인가, 최영과 이성계는 이 문제에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최영은 원나라와의 오랜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반면 이성계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 명나라가 대세임을 파악하고 명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주장했죠. 1388년 명나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천령은 지금의 함경남도와 강원도, 경계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함경도 전체를 명나라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천령이라는 군사행정기구를 그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사실상 영토 강탈 선언이었습니다. 최영 장군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싸우자, 요동을 정벌해서 본때를 보여주자. 73세 노장군의 자존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약하게 보이니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선제 공격으로 요동을 점령하면 명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요동은 원래 우리 고구려의 옛 땅이 아닌가. 여기서 잠깐 최영의 이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리석은 판단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건국한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국가였습니다. 아직 북쪽의 북몽골과 전쟁 중이었고 내부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만약 고려가 기습적으로 요동을 점령한다면 명나라가 즉각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때 이성계가 반기를 듭니다. 그 유명한 사불가론을 내세웁니다. 4가지 이유로 출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첫째, 소로서 대를 거역할 수 없다. 전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른 것은 옳지 않다. 둘째, 하철에는 군사를 일으킬 수 없다. 동번기인 여름에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여름철 더위에 군사들이 지칠 것이다. 셋째,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하면 왜구가 그 틈을 노릴 것이다. 남쪽이 비면 왜구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다. 넷째, 장마철이라 활의 악교가 높고 전염병이 돌 것이다. 무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병사들이 질병에 걸릴 것이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타당한 반대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의 냉정한 판단이었죠. 하지만 최영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안 가면 내가 가겠다. 최영은 7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갑옷을 입고 출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성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노장군이 직접 나서겠다는데 젊은 장군인 자신이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등 떠밀리듯 출정합니다. 우군도 통사로서 5만 대군을 이끌고 북으로 향한 것입니다. 좌군도 통사는 조민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성계는 정말 순수하게 나라 걱정 때문에 반대했을까요? 역사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이성계의 군사적 기반은 동북면, 즉 함경도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겠다는 그 지역 말이죠. 만약 요동 정벌이 성공한다면 최영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군대를 이끈 이성계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성계의 세력 기반인 동북면 군대를 요동으로 보내면 그 지역의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그 틈을 타서 명나라가 정말로 천령위를 설치한다면 이성계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잃게 됩니다.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최영에게 밉보여 숙청당할 수 있고 가서 실패하면 역적이 됩니다. 가서 성공한다 해도 최영의 권력만 강화될 뿐입니다. 이성계는 출정길에 오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회군이었을 것입니다.
1388년 5월 압록강 하류 이화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이화도는 압록강 하류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북한 영토에 속해 있는 곳이죠. 당시 이곳은 고려와 요동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오만 대군이 이 작은 섬에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때는 5월 하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압록강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강을 건널 수가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보급이 끊겼습니다. 개경에서 이곳까지 거의 한 달 가까운 행군 끝에 도착한 군대였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병사들은 지쳤고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개경에서는 계속 진격하라는 명령만 내려왔습니다. 최영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독촉만 했습니다. 이성계는 개경에 사신을 보내 상황을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빨리 강을 건너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군중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장수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22일 이성계는 주요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민수, 조영무, 왕한덕, 이질환 등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성계는 먼저 상황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장마로 강물이 불어났다. 식량이 떨어졌다. 병사들이 지쳤다. 이 상태로 강을 건너면 전멸할 것이다. 그리고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첫째, 그대로 강을 건너 명나라와 싸운다. 하지만 이것은 자살 행위다. 둘째, 그냥 여기 머물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식량이 없으니 굶어 죽을 것이다. 셋째, 회군한다. 즉, 반역을 저지른다. 장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회군은 반역입니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문당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야심 때문이 아니다. 군사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다. 최영의 무모한 작전으로 오만 장병이 개죽음을 당하게 생겼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군사를 위해 돌아가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성계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개경은 텅 비어 있다. 정예군은 모두 여기 와 있다. 우리가 돌아가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장수들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성계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5월 22일 운명의 날, 이성계는 결단을 내립니다. 함께 살기 위해 돌아간다. 나팔이 울렸습니다. 오만 대군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해서, 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군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라움이었겠지만 동시에 안도였을 것입니다. 죽음의 행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성계 장군이 우리를 살려주었다는 감격. 행군은 신속했습니다. 올 때보다 훨씬 빨랐죠. 병사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개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개경에 전해졌습니다. 이성계가 회군했다. 최영과 오왕은 경악했습니다. 설마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의 군대는 파죽지세였습니다. 최영은 급히 수도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정예군은 모두 위화도에 있었고 개경에 남아있던 것은 노약자와 신병들 뿐이었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실전으로 단련된 이성계의 정예군을 급조된 방어군이 당해낼 리 없었습니다. 개경은 며칠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최영 장군은 체포되었습니다. 73세의 노 장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갑옷을 입고 저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우왕은 즉시 폐위되었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창왕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칠권은 완전히 이성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최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고문군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고향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처형당합니다. 죄목은 국정을 그르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평생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나라를 망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했습니다. 1388년부터 1392년까지 4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첫째,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같은 신진 사대부들과 연합했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한 젊은 관료들로 고려의 권문세족 체제를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이성계에게 이론적 기반과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경제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바로 과전법 실시입니다. 1391년 과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제도의 대개혁이었습니다. 과전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모두 국가가 회수한다. 그리고 관료들에게 녹봉 대신 토지를 나눠준다. 하지만 그것은 세습이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만 받는 수조권이다. 이것은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개혁이었습니다. 동시에 신진 사대부들에게는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성계는 이렇게 구세력을 약화시키고 신세력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반대파를 제거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정몽주의 제거였습니다. 정몽주, 그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습니다. 뛰어난 학자이자 외교가였던 그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정몽주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들도 정몽주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방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찾아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한수를 읊었죠. 바로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혔으니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쉽게 말하면 같이 손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정몽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단심가로 화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된 억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100번을 죽어도 뼈가 가루가 되어도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절이었습니다. 명확한 선전포고였습니다. 1392년 4월 정몽주는 이성계의 집을 문병하고 돌아가던 길에 선죽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조영규가 휘두른 철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선죽교의 돌다리에는 정몽주의 피가 흘러 붉은 얼룩이 졌다고 합니다.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던 충신이 쓰러진 순간 고려의 마지막 불꽃은 꺼졌습니다. 더 이상 이성계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개경 수창궁에서 백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성계에게 왕위에 오를 것을 청했습니다. 이른바 추대의 형식이었죠. 이성계는 3번 사양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의례였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왕위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하들은 계속 청했고 결국 이성계는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즉위했습니다. 이날 고려는 멸망했습니다. 918년 왕건이 세운 이후 47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 조선이 탄생했습니다. 이성계는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도전 등은 조선과 화령 2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조선은 고조선의 전통을 잇는 이름이었고 화령은 이성계의 고향 이름이었죠. 이성계는 명나라 황제 주원장에게 이 두 이름을 보내 선택을 부탁했습니다. 명나라 황제는 조선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한양으로 천도했습니다. 1394년 서울이 조선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경복궁이 세워졌고 도성이 건설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이성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뛰어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활솜씨는 전설적이었고 전투 지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황산대첩, 여진족 토벌 등에서는 거의 무패의 전적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명나라의 부상을 읽었고 무모한 요동 정벌에 반대했습니다. 사불가로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셋째, 대담한 결단력을 가졌습니다. 이화도에서의 회고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54세의 나이에 그는 안정된 지위를 버리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습니다. 넷째,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해군 후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정도전 같은 이론가들과 손잡았고 과전법으로 경제 기반을 바꿨으며 반대파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명분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최영을 처형했고 정몽주를 제거했으며 고려 왕족들을 숙청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는 왕자들 사이의 권력 다툼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 이것은 결국 1차, 2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말년에 아들 이방원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함흥에 응거하면서 쓸쓸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함흥차사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최영과 이성계, 이 두 사람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최영은 청렴했지만 고집스러웠습니다. 원칙을 지켰지만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고 현실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고 자신도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성계는 실용주의였습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고 원칙보다 현실을 우선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았을까요? 역사는 이성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영의 청렴함과 충성심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패자에게도 그들의 논리와 신념이 있었습니다. 최영은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그는 진심으로 나라를 위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성계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모순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화도 회군이라는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군인의 반역이 어떻게 500년의 조선 왕조를 탄생시켰는지 그 극적인 순간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선택 앞에서 용기를 주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에 바라보는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적인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주연에 공유하여 함께 구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